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김원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법가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바로 개혁과 혁신 아이콘, 그리고 법가인 한비자는 우리가 서양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비유될 만큼 상당히 어떤 악의 축을 갖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춘추 전국시대 때라는 시간적인 그런 공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550년 동안의 그 상황에서 벌어져 있던 그 당시의 그 전쟁 상황, 분열과 그 다음에 비주류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분열과 그 생존, 적과의 동침, 또 생존과 패망, 이러한 생존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고민했던 바로 한비자의 그 사유는 우리가 21세기 오늘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 때는 기간이 뭐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이죠. 550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혼돈의 어떤 시기였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화두 속에서 그 세 가지의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주나라 왕실이 붕괴가 되면서 분열이 됐고요. 그 분열이 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도덕적 위기가 상당히 많았죠. 또 도덕적 위기가 생기고 거기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부역도 많이 동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궁핍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전국시대 때 들어오면서부터는 훨씬 더 강력한 그 전쟁이 이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하는 제자백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유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등장한 것이 바로 법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백가쟁명의 시대를 가장 그 중점으로 두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이 또 하나는 민간에서 주나라 왕실에서 읽던 그 도서들을 구입해서 또 유입이 되면서 지식이 공유되면서, 그 다음에 지식인 계층이 등장하면서 거기서 묵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법가, 음양가, 이러한 사상가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가와 도가도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가쟁명 시대에서의 사상가들은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학문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연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법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군사였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의 그 집약되는 것은 정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 농업이 있었지만 농업이 발달하지 않고 상공업 쪽으로 그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유통경제로 가고,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것은 항상 그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은 늘 사람들이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 즉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유를 하게 된다. 그 당시에 예컨대 춘추시대 때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녀라든지 관중,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바로 유통업과 상업으로 인한 결국은 부의 확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의 확장이 되면서 그 사람들은 바로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농촌에서 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죠.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공자,
공자 같은 경우는 제자가 왜 우리 3,000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사기에는 77명의 명단이 있지만 공자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인물들을 키웠고 개인의 교육 집단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나라 같은 경우는 임치의에서 그 직하학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나라 선왕이라든지 위왕 같은 사람들이 학자들을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제나라 선왕 같은 경우는 70명의 학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맹자라든지 순자와 같은 그런 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고, 맹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양여왕을 만났을 때도 거침없이 왕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과 지식인 사이에 어떤 학문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교류, 그다음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 중에서 바로 법가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한비자의 법가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법불악귀. 바로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한비자가 그 법가 그 자신의 책 한비자에서 유도편에서 얘기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즉 법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은 신분을 떠나서 귀천을 떠나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 되고, 바로 그것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역할에 따라서 지위를 부여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로 개혁과 혁신을 할 때 군주와 신하, 그 다음에 상하 관계를 떠나서 결국은 원칙 중심의 사유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 그 춘추전국시대 때의 상황을 비유하는 하나의 말이 있죠. 당랑제우, 황작제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느티나무에서 이슬을 마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미 뒤에 그 사마귀라는 놈, 즉 당랑이죠. 사마귀가 매미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매미는 몰라요. 근데 사마귀 뒤에는 황작, 즉 참새라는 놈이 자기를 또 목덜미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새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참새 뒤에는 어린아이가 그 새총을 들고 오늘은 참새구이나 하나 해먹을까 하면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보다 훨씬 더 깊은, 자기 키보다 깊은 물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새총을 들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런 얘기를 하죠. 탐전질이 불구후에. 앞에 있는 이익을 탐하다 보니까 다가올 해를 알지 못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춘추전국시대 때 수많은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몰락하고 또 몰락할 줄 알았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주종관계라든지 상하관계, 갑을관계 이런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춘추 5패라고 얘기하는 그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이 5나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지만 바로 비주류의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바로 주나라라는, 즉 중원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동쪽, 서쪽, 그 다음에 서북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서북쪽에 있는 강자였던 진나라가 결국은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로 나중에 분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서쪽에서 춘추시대 때 한 중반까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바로 진시황의 바로 그 진나라가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결국은 그 진나라의 동진이 갖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진나라가 개혁의 아이콘, 혁신의 아이콘 한비자를 사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나라 천하통일의 힘은 바로 법가였다. 바로 법가는 창업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중에서 한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라는 영원히 강성할 수 없고 영원히 약할 수도 없다. 법을 받드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고 법을 받드는 자가 약하면 그 나라는 약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치를 내세우느냐 내세우지 않느냐가
그 나라의 강약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요, 하나 예를 들어요. 뭐냐면 초나라 장왕과 제나라 환공 다 춘추 5패였잖아요. 이 두 나라의 군주들이 초장왕 때는 무려 26개 나라를 병합을 했고, 그 다음에 영토를 3천리 정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또 제나라 환공 같은 경우도 30개 나라 정도를 병합을 하고 또 거기도 한 3천리 정도 확장했죠. 또 북방에 있는 연나라 소왕도 거의 뭐 춘추 5패에 버금다는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연나라 소왕도 황하지요. 그 황하면은요, 제나라 쪽입니다. 제나라. 거기까지를 국정으로 삼을 정도로 그 남진을 한 거죠. 그런데 초장왕, 제왕공, 연소왕이 다 죽으면서 결국은 그 나라는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왜 쪼그라들었을까요? 바로 초장왕과 제왕공, 연소왕 이 사람들이 창업의 군주였고 그 당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의 자손에 들어오면서는 결국은 그 카리스마가 결국은 설득력을 잃었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비자는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과 제도, 그 다음에 법, 술, 세, 이러한 바로 법치에 입각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비자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비자가 누굴까요? 한비자는요, 우리가 전국지름 중에서 진나라 옆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한 1000리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 작은 소국이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진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강력한 제나라가 있죠. 또 남쪽에는 또 강력한 초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위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샌드위치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 바로 서울 공자 출신입니다. 근데 한비자는요, 선천적으로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어눌하게 했는데 글은 굉장히 잘 썼습니다. 글은 굉장히 잘 썼고, 그 다음에 한비자의 스승이 그 유명한 제나라 직하학사의 핵심 멤버인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제나라에 있는데 한비자는 한나라에서 결국은 제나라 순자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 순자의 나이 64, 한비자의 나이 25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바로 한비자와 동문수학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사, 재상 이사였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순자하면 유가인데 왜 유가 밑에서 법가가 탄생했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순자는요, 유가의 이단이었고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순자 의병편을 보면요, 권력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강하지만 권력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약하다라고 하는 절대 군주제를 주창한 사람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그 순자의 그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이 바로 한비자였고, 바로 자기가 한비자라는 책 10만 글자, 그 한비자가 쓴 그 책을 보고 바로 그 유명한 진시황이 황제가 되기 전이죠. 왕이 되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객경인 이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연애 없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그 자는 바로 저와 동문수학한 친구 한비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비자가 진시황을 만났어요. 만나서 유세를 했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말이 어눌하니까 제대로 유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진시황이 유세에 실패한 한비자가 더군다나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한나라의 서울 공자니까 그럼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이사가 한 말이 뭡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그를 죽여서 후한을 없애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고, 바로 그 진시황이 자객을 보내서 한비자를 잡았고 그 감옥에 갇힌 한비자가 음독 자살했다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 노자 한비열전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물론 죽었죠. 근데 진시황은 한비자가 쓴 한비자 책에 감동했고 특히 거기에서 오두편에 나오는 이야기. 오두편에 뭐냐면요. 나라를 좀먹는 5마리의 좀벌레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유가와 종행가, 세객, 권문기족 이런 등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임금, 순임금을 맨날 얘기하는 유가야말로 나라의 개혁에 도움이 안 되는 좀벌레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에 진시황은 감동했죠. 그것이 훗날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